중국이 잘 되면 한국도 잘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2018년까지의 스토리예요. 중국이 잘 된다고 해서 한국이 잘 된다는 것하고 보장 못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래 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정치각도기TV 10만 기념 대한민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 전병서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IB들이 2021년도에 가장 유망 업종으로 음식료, 은행, 농임업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구시대적인 저런 산업들을 왜 1등, 2등, 3등으로 했을까라는 또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2021년도에 유망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또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거 다 정부 정책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철저하게 정부의 정책에 모든 것이 다 좌우되는 계획경제의 나라인데 네. 첫 번째 음식료. 이것은 중국은 전쟁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작년에도 한번 그랬고 얼마 전에 음식물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그리고 2021년에 중국 정부가 해야 되는 8가지 중요한 정책 중에서 6번째인가에 보면 종자산업 육성하고 경작지 확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군대를 제대로 훈련시켜야 되고 국민들의 먹거리를 이것을 이제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미국과의 전쟁에 모든 최악의 이용을 다 상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제 먹거리에 신경을 쓴다. 안전 문제하고 깨끗한 먹거리하고 또 양의 확보가 이게 농업하고 관계가 있고 먹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 중국의 금융 개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뭐 하루에 거래 대금이 1조가 넘어요. 그러면 170조예요. 정말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수수료 곱해보면 어마어마한 이제 수수료가 나오는데 증권주들이 제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금융전쟁을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이 증권회사들 IB들의 수준을 놓고 보면 미국의 골드만삭스, 머린치, 모건 스탠리 같은 회사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같이 붙여놓으면 죽는다. 그럼 어떡할래? 근데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 은행에서 시가총액, 자산규모, 순이익 모든 분야에서 1, 2, 3, 4, 5등 그 중에 4개가 중국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이 커머셜 뱅크, CB를 요거를 IB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행도 증권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증권업 라이선스를 주려고 그러는데 그럼 은행법을 바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급하단 말이에요. 네. 바이든이 들어서면 금융위기 터질 건데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은행이 자회사로서 증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아니면 은행이 자회사로서 증권회사를 사는 거죠. 그리고 합병을 해버리면 네. 그 라이선스가 은행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공상은행이 예를 들면 증권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사이즈로 골드만삭스하고 머린치하고 모건스탠하고 붙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은행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IB들이 이런 이제 종목에 레코멘데이션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보통 중국 주식 투자를 할 때 너무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중국 예를 들면 주식 시장으로 상해 A, 뭐 B, 신천 A, B, 홍콩 H, 뭐 또 중국의 예를 들어서 남아 자금이라 그래서 중국의 본토 자금이 중국의 홍콩의 자금을 그거 뭐지 회사를 살려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또 CATL 같은 회사는 우리가 사지도 못하게 되어져 있고, 니오는 미국에 상장이 되어져 있고, 똑같은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랑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가격은 또 왜 다른가? 그래서 이런 복잡한 부분들 때문에 혹시 금융에 있어갖고 아직까지 많이 발전이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금융 개방을 하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건지, 처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건 둘 다예요. 중국은 이제 낙후돼 있기도 하고 개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구 난방으로 이제 맞는 것도 있고요. 중구 난방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투자하실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복잡한 시장 구조 있지만 한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네. 후션 강통 종목 1100 종목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스템에 들어가면
내가 뭘 사고 싶다고 해도 시스템에서 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문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이제 그 후션강통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 때 너무 이제 예를 들면 잡주를 사가지고 손해를 봤다 그러면 중국은 이제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엉터리 주식을 사서 사기당했다고 하는 것을 감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첫 데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안전하고 괜찮은 회사를 보여줘야 될 필요성 때문에 4,400개 중에서 1,100개만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아마 계속 늘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있고, 두 번째는 왜 니오라든지 알리바바 무슨 이제 징동 이런 회사는 중국에 상장 안 하고 미국에 상장했냐? 이거는 이제 안에 중국의 시스템을 봐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중국은 3, 4, 5 조항이 있어. 상장을 하려고 하면 이익이 나야 돼요. 그리고 자산 규모가 얼마 이상 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 회사들은 잘 아시지만 초기 단계 이익이 안 나요. 적자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중국 증시에 상장을 못 해요. 그래서 나스닥으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인터넷 회사들은 이게 개인이 창업했기 때문에 대주주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알리바바도 왜 지분 4%밖에 안 되냐.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야후한테서 돈을 투자받고 이제 이 소뱅한테서 돈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30%씩 뭐 25%씩 이렇게 갖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경영권을 못 지키는 거죠. 바로 집에 가 하면 바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이 인터넷 기업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차등 의결권 제도예요. 마인이 4% 갖고도 경영권을 가진 것은 이 의결권, 우리로 치면 의결권주하고 무의결권주인데 알리바바나 저기 지금 소뱅이나 예를 들면 야후 같은 데가 갖고 있는 것은 무의결권주로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의결권이 없어요. 그래서 창업자들 20명 요 사람들만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주주 평등의 원칙이야.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평등해야 되는데 똑같은 주주가 이것이 차별화되는 것을 거래소의 상장 조건에서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익의 문제 그리고 지배 구조의 문제 때문에 애초에 중국 본토에 상장할 수 없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걸 제가 찾아봐도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데가 잘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중국에서 금융학 박사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최근에 그 쓰신 칼럼 중에 굉장히 한국 증시 카나리아가 운다라는 칼럼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주경제에 나와져 있는데 참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증시 거품에 대한 아니면 과열에 대한 경고의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중국이 망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망한다. 그리고 중국이 잘 되면 한국 주식시장은 폭발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중국 이 주식시장을 보면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성장률도 그렇고요. 그러면 한국은 지금 이 주식 과열보다 조금 더 갈 수 있는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달을 봐야지 손을 보면 사실은 안 돼요. 결국은 이제 주가라는 것은 그림자라고 봐야 돼요.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는 길어졌다 줄어졌다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이것이 기업의 내용보다는 유동성이에요. 그래서 팔당댐에서 방류를 세게 해버리면 한강 수위는 바로 1m 올라가는 거죠. 지금 글로벌 마켓은 이것이 펀더멘탈이 아니라 팔당댐에서의 방류량이 늘어서 나무가 위로 올라간 거죠.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테슬라니 뭐 이런 데 주가가 폭등하냐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금융학을 공부하면 그러는데 주가가 뭐냐? 자산의 가격은 미래 현금 흐름을 이자율로 나눈 거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2000년 만에 처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전 세계가 가끔 한두 나라는 그럴 수 있지만 이번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금리가 제로나 마이너스로 갔어요. 그러면 이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제로로 가버리면 그리고 마이너스로 가면 이론상으로 이 자산 가격 무한대로 되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 뭐 미국, 일본, 한국, 중국 할 것 없이 다 주가가 올라간 이유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중국이 잘 되면 한국도 잘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2018년까지의 스토리예요. 사드 이후에 이제 한국 그리고 중국이 MSCI의
이제 편입이 된 이후에 중국은 중국이 잘 된다고 해서 한국이 잘 된다는 것하고 보장 못 한다. 뭐 모진 놈 옆에 있다가 이제 돌 맞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하고 한국의 관계는 우리가 중간재를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중간허리 역할에서 중국이 국산화를 해 들어가면서 우리가 계속 밀리는 형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잘 되더라도 우리가 중간재에서는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이제 생기게 돼 있고 그 대신 중국이 이제 커지는 것은 소비재, 최종재예요. 근데 문제는 한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망한다, 어렵다, 위기다 이러는 것 때문에 소비재로 대량으로 들어가서 중국의 마켓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요. 진출을 못해요. 그리고 중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플랫폼 경제에 한국이 적응을 못해요. 우리는 로드샵을 몇 개를 만들었냐, 백화점에 몇 개 냈냐 이걸로 접근을 했지만 이건 완전히 끝났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더라도 한국의 실물 경제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과거와 달리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지금 MSCI에 이제 20%가 편입되어 있는데 앞으로 금융시장 개방하면서 이게 40%, 50%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시장으로 못 가면은 에머징 마켓에 그대로 있다고 하면 에머징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진 한국은 중국이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한국하고 아무 관계없이 한국 비중 무조건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삼성전자 등 그러니까 최근 뭐 1년 반 동안에 보면 뭐 최근에 들어서는 달랐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외국인이 계속 판단 말이에요. 그 파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중국의 MSCI 인덱스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의 코스닥에서 작은 회사 100개 파는 것보다 삼성전자 1% 팔아버리는 것이 그 비중 맞추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머스트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나라의 특별한 기업에 대한 고려가 아니에요. 한국 비중 전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부상이 한국의 어떻게 보면 동반성장이었던 것은 사드 이전 일이고 지금은 금융이나 실물 두 개에서 다가 한국한테는 리스크로 온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래 하는 것은 결국은 눈 밝은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고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우리가 뭐 중국 많이 다니시고 하셔서 그렇지만 전통 제조업에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지금 우리가 중국보다 확실하게 우위라는 것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요. 격하게 제 동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제품을 수출하고 이게 사람의 기술로서 돈 벌던 시대가 아니고 제품 수출하고 이제 기술을 갖고서 일해봤던 그 경험을 돈을 수출해서 이 돈을 일하게 해서 먹는 시대가 2021년부터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의 전제는 중국의 산업과 기업을 피 터지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 한국이 중국 가서 이제 뒤통수 맞았다, 쫓겨났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최고의 복수는 뭐냐면 연애에다 헤어졌을 때 최고의 복수는 더 잘난 사람, 더 이쁜 사람하고 연애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한국 기업 중국 가서 터졌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한국 기업 뒤통수 친 중국 기업의 주식을 사라. 단 거기서 1등하는 회사를. 어떤 제조업이든 간에 지금 제조업에서는 전통산업에서든 뭐든 간에 중국에서 1등은 세계에서 1등이에요. 네. 세계에서 1등하는 놈은 거래소가 무너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자기네가 1등인지도 잘 모르고 안 망할 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반도체가 우리나라 기술입니까? 미국이 개발했고 네, 일본이 있었고 네,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한테 넘겼다고 그렇게 애통해하고 이 원통이 하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회사일 것 같습니까? 주주 구성으로 보면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네. 보세요. 56%가 외국인이에요. 삼성이 10조 이익 내면 5조 6천억은 외국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우선주는 거의 뭐 80%, 90%가. 그래서 삼성은 비자발적 다국적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중국이 다행스럽게도 금융시장을 지금 계속 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를 이것을 투자해서 떼돈 먹은 그 경험, 그 우리 학습을 우리가 외국인한테 돈만 이게 갖다 준 것, 수업료만 낸 거를 이제는 중국에서 찾아와야 돼요.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중국의 삼성전자를 찾으면 우리는 그냥 레버리지를 걸어버리면 외국인이 우리한테서 92년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30년간 털어갔던 돈의 10배를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면 뭐 첫 번째는 중국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경제 원론 가지고서 돈을 먹는 건 아니에요. 강론이 중요해요. 네. 그 강론은 바로 인더스트리하고 컴퍼니입니다. 이걸 깊이 봐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애널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걸 깊이 우리도 한국도 한국 산업 분석하는데 뭐 회사마다 50명, 10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날밤 새면서 그걸 분석을 하잖아요. 거기서 주식은 나라에 투자해서 먹는 게 아니고 인덱스 투자해가지고 재벌된 사람이 없어요. 섹터 종목, 워런 버핏이 무슨 인덱스를 투자를 하나요? 싸게 될 만한 회사, 코카콜라 사서 20년 갖고 있었더니 60배 올라가서 그게 스타를 만드는 거죠. 아크에 캐시우드가 테슬라 한 종목 질러서 거기서 이제 8배 올라가니까 전체 펀드 수익률이 160% 되면서 나스닥을 죽여버리고 수많은 뭐 블랙락이니 무슨 뱅가드니 네. 이거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더스트리하고 섹터에 대한 이제 통찰, 깊은 이해, 그리고 예측력이 있으면 미국도 두려워할 것 아니고 일본도 두려워하고 중국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금융시장이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한국한테는 제가 볼 때 엄청난 기회가 왔다. 그렇게 봐야죠. 제가 사실은 마지막 질문으로 중국이 대한민국의 방패일까요? 칼일까요? 아니면 디딤돌이 될까요? 걸림돌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하시는 와중에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증시 각도기 TV가 10만이 넘어서 각도기님께서 지점장님께서 10만 금융 전사를 만드는 게 꿈이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어요. 전병서 소장님의 꿈은 어떤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또 마지막으로 중국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진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뭐 지금 저는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그 2개 대학의 MBA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중국 전문가, 네. 차이나 MBA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을 지금 이제 사람들을 좀 트레이닝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저는 이제 우리 각도기 TV 같은 이런 이제 경제 전문 채널에서 50대, 60대, 70대들을 위한 이 투자, 네. 투자 정보,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인더스트리와 컴퍼니에 관한 정보들을 이제 조금 더 많이 제공하고 또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하고 싶고 또 뭐 저는 각도기 TV 오늘 처음 봤지만은 뭐 저는 이런 정도 사이즈에 이렇게 지금 하시는지는 몰랐어요.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일이신 것 같고 또 뭐 저도 기회가 되면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도록 그렇게. 제가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인해서 화장품업을 하면서 돈이란 걸 벌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드 이후에 중국이라는 나라로 돈을 벌고 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미워도 해봤습니다. 근데 돌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 나라를 이제 이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를 극복하고 그 나라에서 무언가 금융으로서 내가 이익을 창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까지 이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중국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든 아니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항상 말씀하셨지만 냉정하고 정확하게 중국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병서 소장님을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신사항을 꼭 제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전에 혹시나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블로그도 하시고요. 그리고 CEC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 중국은 그 채널이 지금 최고입니다. 그래서 꼭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걸 보시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장시간 그 인터뷰해 주신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